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여는 글. 너무 특별해서 조금 유별난 사람들. 카미오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다. 그녀는 자신감 결여를 이유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카미오는 감정이 격앙되었다. 자주 입술을 깨물거나 주먹으로 자기 입을 누르며 겨우 마음을 추스렀다. 수시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자기가 좀 예민해서 그렇다고 양해를 구하며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 머리가 비상하고 창의적인 여학생, 지금까지 실패라고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학생의 모습이 그려졌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카미오는 두각을 나타냈다. 객관적으로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얻는 것 같은데 자신은 그 반대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은 진로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카미오는 점점 더 사이에 나가기가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전공과 진로를 잘 선택했는지 회의가 들었다.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점점 커져만 갔다. 카미오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남들과 좀 달랐다. 그녀가 진심으로 흥미를 갖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또래들이 관심사나 대화 밖에 있었다. 어쩌다 파티에 참석하면 문득 묘한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허무하고 거칠에 불과한 모임을 왜 재미있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에 빠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카미오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카미오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깨닫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의심, 의문, 괴기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불안감과 좌절감이 커져갔다. 우울증 증세도 보였다. 이런 사람이 카미오만은 아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카미오처럼 상담실을 찾아와 주변 환경과 따로 노는 느낌을 받으며 그로 인해 머리가 복잡하고 괴롭다고 호소한다. 내가 집필한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이 책 역시 나의 임상 경험에서 나왔다. 그들의 고백을 귀담아 들어온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이제 만만찮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17년째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교류 분석의 창시자 에릭 번이 화성인의 듣기라는 부르는 방법을 실제로 적용했다. 우리의 귀는 마치 고장난 누군기처럼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다른 것들보다 아주 잘 포착하고 오래 기억한다. 이러한 듣기 방식은 우리가 중요한 용어, 핵심 문장, 담론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차츰 특정한 사람들의 입에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 말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성격이 까다롭고 쓸데없는 일로 끙끙 앓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머릿속이 늘 복잡해요. 가끔은 생각을 멈추고 싶어요. 이 밖에도 이들을 잘 설명해주는 핵심 문장이 몇 가지가 더 있다. 나만 다른 별에서 온 사람 같아요. 내가 낄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사소한 말들을 모아보니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려졌다. 나가 그들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집어내고 다행히 이런저런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있었다.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부터 나는 그들에게 책에 담으면 좋을 만한 정보를 부탁했다. 내가 그들의 심리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항상 진심을 다하여 대답해 주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헌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 그들은 처음에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기들의 마음이 숨 돌릴 틈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밤에도 그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의심, 의문, 매사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의식, 사소한 것 하나 가벼이 넘기지 못하는 감각이 지긋지긋하다. 그들은 생각을 멈추고 싶다.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고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상처만 입힌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종종 이런 식이다. 난 애기인가 봐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생각은 5만 가지 새로운 생각을 몰고 온다. 그들은 두뇌 회전이 아주 빠르다. 그렇다 보니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말을 더듬거나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곤 한다.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복잡하고 정교한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확실성이 무엇보다 간절하다. 머릿속에서 의문이 끝없이 이어지는 탓에 그들의 신념체계는 흘러내리는 모래만큼이나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유독 비판적인 사람으로 통한다. 내가 보기에는 자명한 일인데 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매사를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건가요? 풍부한 감수성, 감정, 현실 감각은 분명히 지능에 비례한다. 이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벼운 충돌에도 그들의 분노 혹은 좌절, 특히 고뇌는 폭발하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가. 절대적 이상주의와 예리한 통찰력 사이에서 번민하는 그들은 자폐증과 반항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홀한 몽상과 가슴 아픈 현실 사이에서 순진무구함과 절망 사이에서 자멸하기도 한다. 그들은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호의가 문제에서 벗겨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도움을 외면하고 싶을 만큼 그들을 후벼판다. 쓸데없는 의문을 품지 말라고. 사람들은 항상 그런 소리나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세상의 불완전함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란 말인가? 그대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심리 전문가와의 상담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두려움에도 일리는 있다. 보통 사람의 정신으로 어떻게 이렇듯 왕성한 사고활동을 이해하겠는가? 현재 통용되는 심리 분석이 잣대는 이 힘차고도 섬세한 사고를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학교에서부터 그들의 존재는 심심찮게 문제가 된다. 정신활동이 왕성하다 보니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고 그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는 딱지가 붙기도 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빠르게 해내는 능력이 있을 뿐인데 하나를 진득하게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등 무엇든 날림으로 한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떨어진다. 독서 장애, 철자 습득 장애, 계산 능력 장애, 남필 장애, 5만 가지 장애 딱지가 붙다 보니 그들은 자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믿어버리기 십상이다. 성년에 이르러서도 까딱하면 경계성 인격 장애, 정신분열증, 양극성 기능 분해 장애라는 진단을 받는다. 지나치게 왕성한 두뇌의 소유자들은 도움과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곳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장애 딱지만 붙이고 나온다. 그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진단이 필요하다. 아무 문제도 없으며 그저 남들과 다를 뿐이라는 진단이. 게다가 왕성한 두뇌 활동에 대한 이해가 척박한 탓에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지칭한 용어조차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영재 혹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은 이미 함부로 남용되어 그 의미가 변질되었고 다분히 잘난 체 하는 어감을 띠게 되었다. 그런 것을 왕성한 두뇌 활동의 가치와 정반대된다. 이런 말에서 의도되는 남들보다 낫다는 측면을 정작 그들은 마땅치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적 과잉 활동이라는 말이 차라리 낫다.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왕성한 지적 활동, 정신적 흥분을 그런대로 잘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딱히 머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지능이 독특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문해형 인간이라는 표현도 좋아한다. 그래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니까요. 이 짧지만 중요한 문장이 얼마나 수시로 내 귀에 꽂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용어를 찾기 힘들고 받아들이기는 더 힘든 이유는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남달리 높기 때문이다. 일단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를 완전히 대체하기란 거의 항상 불가능하다. 단어 하나하나에는 그 단어만의 미묘한 어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어느 한 단어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잔 시오 파생은 영재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영재가 아니라 얼룩말이라는 용어로 지칭했다. 이 단어는 꽤 의미심장하다. 얼룩말은 생김새도 특이하거니와 좀체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다. 얼룩말도 주위 환경에 융화되어 살아갈 줄 안다. 하지만 이런저런 동물들과의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얼룩말은 개처럼 충직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처럼 섬세하고 감각에 예민하게 발달한 것도 아니다. 낙타랑 좀 비슷하고 생겼다고 낙타처럼 끈기가 있겠거니 생각하면 오산이고 햄스터처럼 쳇바퀴 속에서 열심히 달리지도 않는다. GAPPESM Grumont Associated the Protection des Persons Incompetents de Surreptitious 정신적 과잉 활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단체가 설립되면서 이들은 PSM으로 명명되었다. 이들의 상황을 비교적 잘 요약하고 있고 사실에 근접한 명칭이긴 하나 모두가 그 상황을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난 개인적으로 이 용어가 잘 들어맞는 경우에도 발음이 그리 매끄럽게 들리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차라리 이들을 영재라고 부르자는 입장이다. 이들의 상황에 꽤 객관적으로 들어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영재성을 운운하면 대부분의 독자가 서둘러 이 책을 덮어버릴 것이다.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해서 사이에 적응하고 사는 줄 아나. 게다가 그들은 자신이 영재라는 단어가 오늘날 전달하는 판에 박힌 이미지, 즉 두뇌가 명석하고 잘난 아이, 반에서 1등을 독차지하고 남들을 가르치려 드는 아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실제 모습은 이와 정반대다. 내가 정신적 과잉 활동 현상에 처음 주목했던 시기는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는 생각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을 영재라고 불렀다. 내 생각에만 취해서 그들이 얼마나 감수성에 예민한지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진저리를 쳤고 다른 어떤 이들은 즐겁해하며 몇몇은 도망가 버렸다. 이 지면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요즘은 신경회로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거나 문해가 발달한 사람이라든가 하는 설명으로 좀 더 신중하게 진단을 내리는 편이다.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남들과 좀 다르다는 사실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가 보다. 나는 오랫동안 이러한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만한 용어를 찾고자 고심했다. 몇몇 사람들과 머리를 짜내어 보기도 했다. ADSL이니 초고수기니 하는 용어들도 재미있는 것 같아서 잠시 염두에 두었었다. 두뇌 활동의 신속함이나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생각의 갈래들을 잘 나타낸다는 이유로 스파이더 마인드라는 용어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결국 과잉 활동이 가장 적절하고 간결한 표현인 것 같았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상태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들끓는 생각들을 품고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여러분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면 아마 자신에게서 정신적 과잉 활동의 징후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그 두뇌는 실로 보석 같은 가치를 지녔다. 그 섬세함, 복잡하다남, 신속함이 얼마나 매혹적인가.
그러한 두뇌는 포퓰러 원에 참가하는 레이싱카처럼 힘이 좋다. 하지만 그런 레이싱카가 일반 자동차와 같을 수는 없다. 운전에 서툰 사람이 국도로 몰고 나간 레이싱카는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그 차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솜씨 좋은 운전자와 제격에 맞는 서킷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몰고 다니며 진창에 처박았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뇌 두뇌를 몰고 나가야 한다. 나는 정신적 과잉 활동의 가장 분명한 측면들을 강조하고자 이 책을 세 부로 나누었다. 1부에서는 과도한 감수성과 왕성한 정신 활동을 다룬다. 2부에서는 이상주의와 보통 사람들과의 실제 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제3부에서는 정신적 과잉 활동을 득이득에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해법들을 망라해 보았다. 정신적 과잉 활동의 소유자들이 책을 건성으로 빨리 읽어버리기 좋아한다는 것도 나도 익히 안다. 이들 대부분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금세 포착하기 때문에 책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작은 열매들은 그냥 남겨두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 버리고 한다. 따라서 나는 경고를 해두고 싶다. 이 책을 읽다가 다 알았다 싶어 곧장 3부로 뛰어넘으면 책에서 제안한 해결책들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근거가 심히 달릴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뛰어넘지 말고 이 책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올 것을 권유한다. 여러분의 과민성은 순전히 신경회로의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 배워라. 생각이 어떻게 뻗어나가고 부풀어 오르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지성이 과연 어떤 면에서 다른지 발견하라. 여러분의 이상주의는 눈에 띄는 인격의 한 면모다. 거짓 자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면모이지만 그러한 면이 인간관계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괴리는 객관적인 것이다. 그 괴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 보아야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들이 참다운 의미를 지닐 것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는 그대로의 자기와 그리고 자신의 멋진 두뇌와 화해한다면 나는 목적을 다 이루는 셈이다. 여러분이 뇌에서 최선을 구하려고 뇌를 조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결국 여러분은 이 책에서 일종의 신경학적 정비 기술, 인간관계와 감정의 도로 교통 규약, 심리적 운전수를 배우는 셈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있다. 물론 풍부한 해결책들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에 나에게 영감을 주거나 내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저작들을 다수 참조했다. 이러한 저작들을 인용할 때마다 매번 페이지 하단에 줄을 달자니 책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맨 뒤 참고문은 편에 정리해 두었다. 그 중에서도 질 볼트 테일러, 데니얼 테멋, 토니 애트우드, 베아트리스 미에트르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점에서 내가 각별하게 생각하는 저자들이다. 아리엘 아다와 잔시오 파생의 책들도 나에게 매우 유용했다. 그들에게 한없는 감사를 표하고 싶다.